체크인스탁입니다. 쉬는 동안에 약간은 놓았던 그 감을 다시금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고요.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첫 번째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중요한 포인트들 먼저 짚어볼 텐데요. 임 대표님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FOMC 회의가 지난 밤에 이제 발표를 했었죠. 기준금리가 시장이 예상했었던 25bp가 아닌 그보다 더 확대된 50bp. 이제 B컷으로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는 2000년 3월 이후에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긴축통화정책 기조가 일단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그 50bp 인하를 하는데 FOMC 위원회 전체적인 그 만장일치가 아닌 11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보먼 이사가 이제 25bp 인하를 주장했다라고 이제 별도로 표기될 만큼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FOMC 회의가 FOMC에서 50bp를 인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계속 견조한 속도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그동안 이제 중요시했었던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오면서 좀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목표치인 2%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이제 향후에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다라는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다만 이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 완화에 대해서 천천히 돌릴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50bp를 인하를 했지만 향후에도 50bp를 계속 인하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인하 속도는 좀 더디게 진행되긴 하겠지만 천천히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더불어 발표가 된 이제 SEP, 미국 경제 서머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좀 낮추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DP 성장률은 6월달 2.1%에서 이번에 2.0%로 소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4.0에서 4.4%로, 그다음에 PCE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6에서 2.3%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를 소폭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점도표 상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50bp를 인하를 하면서 올해 내에 추가적으로 50bp 정도 더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에 두 번 정도 지금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각 회의마다 25bp씩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말까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00bp 정도 인하 3.25에서 3.5% 정도로 하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FOMC 회의로 인해서 인하로 인해서 아마 각국 중앙은행들이 아마 발빠른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다른 스탠스를 가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내일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8월달에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인 증시가 출렁거리 아주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그렇진 않긴 하겠지만 향후에 이런 일본 금융정책 회의 이후에 일본 은행에서 어떤 식의 그런 이제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이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좀 더 변동성이 좀 키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은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기준금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인하를 할 것이냐 여부는 아마 좀 더 한국은행의 고심이 좀 깊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인하보다는 아마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마 성장 기술주에 대한 아마 그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을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지금 뭐 친환경 관련주나 아니면 뭐 제약 관련주 쪽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은행 금융통화회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내일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더 벌어지고 엔화 약세가 나올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일 그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엔캐리 자금에 대한 청산 그런 이제 욕구가 지금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좀 회복세를 보이고 점진적이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본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9월 4일 날, 오에다 이제 총재가, 향후에 뭐 경제나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8월 달에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만사가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화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 그 어떤 스탠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OMC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B컷을 단행했는데 미증시 3대 지수 나란히 간밤에 밀렸습니다.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거기에다가 이 2시를 전후로 해서 또 기자회견 이후에도 뭐 꿈틀댐이 상당히 좀 나왔는데 이 변동성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이 B컷이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모호합니다.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저는 25bp로 하고 뭐 11월, 12월 정도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 B컷을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뭐 많은 연준 위원들이 50bp를 선호했고 실제로 50bp의 B컷이 단행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큰 반응이 없었던 것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상당 부분 선반영되면서 미국 증시는 이미 반등을 하고 있었고 오늘 뭐 부랴부랴 뭐 금리나 수혜주 찾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나 수혜주가 이미 벌써 다 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시장이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은 뭐 파월의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B컷을 했지만 추가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완만한 뉘앙스를 내면서 시장은 또 앞서가기 시작해서 올해 내로 150bp 내린다, 4%까지 내릴 거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또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정책 금리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그 과거 사례들을 들면서 급하게 금리를 내렸던 그런 순간들 자체가 다 증시의 상승으로 결부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빠져 있죠. 첫 번째로는 경제 위기로 빠질 만한 아주 급격한 위기가 있어서 급하게 내린 것이지 지금처럼 사전적으로 미리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파월 의장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괜찮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대비해서 미리 내리는 거다. 늦게 내렸을 때 그 후유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 내린 거다라고 의견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정말로 이번에 그런 이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그런 게 오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내린 것은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내린 것일 뿐 공격적으로 계속 50bp씩 내린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50bp씩 그렇게 금리를 내리거나 더 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증시가 박살났을 때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일단 없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연준의 얘기에 의하면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렇다면 연간 기준으로 보는 중립금리 그다음에 파월이 그 중립금리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중립금리라 하면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다 2%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올렸을 때는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내년도가 뭐 4% 초반, 올해가 4% 초반, 내년도가 뭐 3%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있고, 그다음에 중립금리라 하면 지금 저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3% 초반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립금리를 정말 그렇게 올리는 것이라면 금리의 정책적인 배려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B컷을 단행하고 두 번이나 B컷을 단행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되돌려보면 모두 리스크 구간이었다. 굉장히 큰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구간이었다라는 점에서 다음 분기, 그러니까 11월 달은 아마 25bp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증시의 반응은 결국은 다시 리턴 투 페이지, 기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적이 견조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도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 미증시가 나쁠 리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실적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반응, 앞으로는 이제 종목별로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뒷받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반응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아마 이 기준금리 인하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다소 좀 놀라면서도 집중해서 보셨던 부분이 이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글로벌 IB 쪽에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좀 데자부가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2018년에도 모건 스탠리가 선제적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하면서 그 주에 급락이 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현이 될 것인지, 왜 내렸는지 먼저 좀 알아볼게요. 임 대표님,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왜 내렸는지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월요일 날 그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뭐 저희 이제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겨울이 온다. 뭐 이거 지난 뭐 2021년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뭐 그와 이제 같이 일단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라는 그런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타겟이 됐는데요. 기존 6월 달에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이제 상향 발표를 했다가 3개월 만에 지금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이후에 이제 HBM에 대한 이제 공급 과잉,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감소로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판매 부진이 겹치면서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의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정체되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주춤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이제 3대 그 메모리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HBM에 대한 생산 시설을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 HBM 공급량이 250 기가바이트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요는 150 비트로 아마 이제 크게 공급이 이제 공급 과잉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한 더딘 회복,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을 증가한다라는 전제로 인해서 관련된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기존의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이 국내의 이제 여러 증권사,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권사들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리포트를 계속 좀 출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 140달러에서 67달러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11월께에 이제 D램의 가격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이후서부터는 하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런 이제 가격을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의 HBM, D램에 대한 대중국 판매 중지 검토에 따른, 그러니까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주가를 하락세를 이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우려가 이제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이게 좀 과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문 가격이 물론 최근에 이제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일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정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출하량에 대한 부분도
부분도 애플이 중국 내에서 감소를 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의 이런 이제 스마트폰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런 낸드 프레시에 대한 수량이 급격하게 줄 것이냐라고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에 대한 이제 확대에 대한 그 AI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내년에 빅테크의 AI 투자는 올해보다 8%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블룸버그가 여러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로 보면 내년에는 13.4%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온디바이스 제품들, 뭐 대표적으로 뭐 AI PC나 아니면 AI가 들어간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D램이나 그다음에 낸드에 대한 수요가 지금부터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기존의 스마트폰과는 다른 그런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HBM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맞춤형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어느 정도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공급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과연 그만큼의 HBM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걸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주가는 급락을 한 거는 좀 과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런 리포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조정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의견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오히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일시적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엔화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 많으시죠? 그동안에 슈퍼엔저로 인해서 또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 다시 엔화가 강해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엔터 섹터 그리고 또 엔터 자체적으로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의견과 함께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슈가 계속해서 좀 변화하는 모습 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또 민희진 전 대표를 지지를 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엔터 섹터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맞물려 있는데 과연 언제쯤 바닥을 탈출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 김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뭐 개별 종목보다는 산업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결국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음반 판매량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최고치를 찍었던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핵심 이슈는 결국은 K-팝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그 안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은 게임의 확률화 에이팅과 같은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팬덤이 음반 한 장을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스페셜 패키지, 리패키지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것까지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소위 이제 뭐 포토카드 같은 확률화 아이템 같은 거 넣어놓고 수백 장을 사도 내가 원하는 멤버의 모든 카드를 만들 수 없도록 그런 식의 이제 조작을 해서 결국은 작년에 늘었던 그 음반 판매량이 올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수출액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회사별로는 다릅니다. JF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회사별로는 좀 다르지만 일단 그래도 수출액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폭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에 어닝 쇼크가 났는데 이런 매출의 변화보다는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 근데 그 비용 증가가 어쨌든 미래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그 미래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긴 하지만 꼭 나쁘게 볼 만한 그런 실적 악화는 아니었다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비중으로 봤을 때 이제 결국 중국의 키를 쥐고 있는데 중국이 예전처럼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뭐 낮다라고 봐야 되지만 중국 시장에 뭐 일부러도 개방이 된다든지 뭐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뭐 예전처럼 좋아질 리는 없어서 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음반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까지 다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9월 달에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어떤 일정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뭐 추석도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 엔터 빅
A4라고 불리는 회사들의 의미 있는 일정이 거의 없는데 10월부터는 다시 뭐 정규 앨범도 나오고 투어도 돌고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어차피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슈는 상당 부분 녹아있다는 걸 고려해보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에 대한 기대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비싼 하이브보다는 SM이나 JYP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뭐 아직까지 뭐 급한 반등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추가 악재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으로 보시네요. 엔터 섹터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앤스탑 마무리 짓겠습니다.